1990년대에 들면 네. 이제 또 다른 경제 주체 중 하나인 네. 외국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 한국 자본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게 1991년인가요? 92년입니다. 92년. 네. 예, 그 당시 시대 조류는 개방과 세계화. 세계화라는 이름이 93년에 출범했던 김영삼 정권의 국정 모토가 세계화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었던 동서냉전이 끝났죠. 네. 91년도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네. 자본주의가 이념전쟁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권력화된 거죠. 네. 가능하면 자본시장도 외국인도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자유화라고 하는 게 90년대 글로벌 경제를 휩쓸었고 한국에서도 자유화라는 쪽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초창기 한국 증시는 관치금융, 정부가 자원 배분하고 공기업이 상장되고 이런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94년도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경제기획원이 해체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전에 경제기획원이었어요. 경제는 똑똑한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상징적인 이름이 경제기획원이었거든요. 네. 경제기획원이 없어지는 거는 이제는 시장에서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제적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의 조류였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개방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시대 정신 하에서 주식시장의 개방화도 단행이 됐고요. 그래서 1992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열립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훨씬 길고 저 PER 혁명이라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가가 좀 전혀 한국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방법들 네.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80년대 후반에 삼저왕 때 강 세장은 동반 상승과 동반 하락. 물론 증권주가 좋았지만 뭐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92년도에 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데 명확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저평가된 주식, 저 PER 주식을 사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저 PER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적에 몰랐던 게 아니고요. 네. 교과서에는 있었지만 현실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그런 주식들을 사면서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저 PER 주식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가치 투자의 출발점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내재 가치 대비 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제값을 받기를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의 본령이라 그러면은 사실 80년대까지의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은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말하기는 힘들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실제 투자에 연결되는 시점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1990년대를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IMF 네. 금융위기였는데요. 네. 이 당시 금융위기의 영향은 뭐 증권시장,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광활하고 또 강력했던 것으로. 아마도 IMF 위기는 금융이라고 하는 한정된 분야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IMF 외환위기는 1960년대 한국이 고성장의 길에 접어든 개발연대 국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떤 위기였고요. 네. 외환위기가 벌어진 지 한 30여 년이 됐지만 그 이후로 보더라도 가장 심각한 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있지만 개방과 자유화의 후폭풍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종금사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금리가 90년대 중반만 해도 한 두 자리 있을 때 높은 금리인데 종금사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했더니 굉장히 싸게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싼 금리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조달을 해서 한국에서 고금리로 대출해주면 돈을 많이 벌겠네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종금사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빌릴 때는 단기로 빌리고 한국에서 대출해 줄 때는 장기로 대출해 준 거예요. 롤오버라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필요할 때 단기로 조달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느 한순간에 자금 조달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색이 돼서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면 갚아야 될 돈은 단기고 받을 돈은 장기니까 심각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질의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조달과 운영에 미스매치를 하다가 종금사가 망했죠. 종금업이란 것 자체가 외환위기 때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관료들이 주도했던 경제 운용에서 권력이 아니면 경제 운영의 기본 동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시기란 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외환위기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금 조달이 쉬운 것들이 한없이 지속이 될 거라고 믿었던 단견, 실물 경제에서의 과잉 투자, 또 굳이 따지자면 그런 의사결정들이 큰 기업들의 견제받지 않는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90년대 증시는 내내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코스피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가 89년이에요. 네. 그래 92년도에 46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90년대 중반에도 반도체 붐이 있었거든요. 네. 94년에 1100포인트까지 갑니다. 1100. 예. 근데 그게 외환위기 때 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닷컴 버블이 맞물리면서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가는데 89년에 올라갔던 1000을 올라갔다가 밀리고 했던 그런 역사가 이 90년대 증시이고요. 특히나 외환위기 때는 코스피가 280까지 떨어지는 참담한 하락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였네요. 그럼요. 급락과 급등의 주역은 전부 증권업종이었습니다. 그때 동전주라고 할 정도로 몇백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주식이 10배 오르고 외환위기 직후에 이런 드라마틱한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빼놓을 수 없는 주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외환위기 전후에서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컸던 기업이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전. 예, 한전이 오랫동안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다가 99년부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록으로 부상이 되고 그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외환위기 직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구조조정이고요. 네.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IT 기업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시장이 꺾일 때 과도한 공급 물량이 약세장 반전에 전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9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이제 부채 비율을 200%로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부채 비율이 분자는 부채가 올라가는 거고요. 분모는 자기 자본이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 가지고 빚을 부채를 갚아버리면 분자를 줄이면 되는데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 기업들이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분모를 늘리는, 증자를 해서 자본을 확충하게 되면 이 자기 자본이 늘어남으로써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증자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1999년도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한 게 41조 원입니다. 그 돈이 기업들의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기록적인 주식 공급 물량의 급증이 있은 다음에 시장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증자나 대규모 IPO 같은 것들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점에서 지금의 투자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90년대 시장을 설명할 때 너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짧고 굵었던 강세가 코스닥이었습니다. 그 코스닥은 199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이름이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하죠. 그렇죠.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의 코스닥입니다. 네. 닷컴 버블이 불었던 99년 1년 동안의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너무도 짜릿했고, 특히나 1999년도 후반에는 닷컴이 아니면은 주가 취급도 못 받는 뭐 몇몇 벤처기업의 주가가 현대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더 컸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업이 사명을 닷컴으로 바꾸면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어떤 이상 열풍이 나타날 정도로 코스닥이 뜨거웠던 그런 시기인데요. 코스닥 지수의 고점이 2020년 초에 2800까지 갔는데요. 지금 2026년 코스닥 지수가 1000 정도입니다. 네. 26년 동안 2000년도 닷컴 버블 고점을 못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코스닥 시장의 또 몰락을 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쓸쓸한 하락세,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코스닥이 2800포인트까지 갔었다라는 거는 최근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뭐 믿을 수 없는 공상 같은 이야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또 얼마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 회복도 회복이지만 닷컴 버블 정점에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30대 종목 중에서 15개는 없어졌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는 늘 있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터지면서 좀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근데 코스닥 버블은 가장 기록적인 버블에 가깝고 네. 미국도 닷컴 버블이 미국 증시 1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버블이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는 99년도에 짧고 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자본시장이 20세기의 문턱을 넘고 21세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짚을 것은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달성한 게 2007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것이 동력이 되었을까 하는 게 궁금한데요.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 올라서는 데는 중국이라고 하는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념전쟁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분업 구조에 편입이 되고요. 네.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기지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 특수를 가장 강하게 누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해운이라든가 철강. 예, 철강 전통적인 제조업들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2003년도 500포인트대에서 2007년도에 2000포인트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펀드 열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직업이 굉장히 또 선망의 직업이 됐던 시기였고 네, 간접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였고요. 몇 억 만들기 펀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고 자산운용사들의 힘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습니다. 간접 투자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됐던 시기가 2000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 좋은 투자 문화 중에 하나가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형태의 투자가 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도 2000년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2000년대에 있었던 어떤 국제적인 금융 사건이라고 하면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네.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또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의 충격이 좀 굉장했죠? 2000포인트 하던 코스피가 940까지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반토막이 또 났어요.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도 50%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자본시장이 개방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10년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경제와 경제가 밀접해지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 시장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동조화가 강화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07년, 8년도에 한국 코스피가 50% 넘게 2000에서부터 94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것은 글로벌 금융의 전염 효과가 한국에도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어떻게 보면 개방이 보여줄 수 있는 조금 나쁜 부작용을 그때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이르르면 이제 박스피라고 불렀던 애증의 기간, 정말 인구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떤 시장 상황이 펼쳐졌나요? 일단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저성장이 고착화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60년대 경제개발한 이후로는 성장의 모범국이었죠. 네. 뜀박질하는 고성장 국가였다가 외환위기 때 한번 크게 데미지 있고 그 이후에 성장률이 꺾이다가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로 싸게 만들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에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더 이상 중국이 가장 싸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또 중국도 부동산 버블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경제 자체의 어려움이 좀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중국 덕을 보면서 2000년대 초반 10년은 중국 고성장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는데 중국이 덜컥 성장이 벽에 부딪히니까 한국도 새로운 성장에 동력을 못 찾았던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또 시장 상황 중에 특징적인 것이 미국이 엄청나게 거의 제로 금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네. 유동성이 굉장히 넘쳐났던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기업들에게 꼭 우호적인 환경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은 낮은 금리라고 하는 게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넓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안착이 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된 동력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낮게 되면 필요한 구조조정도 지연이 됩니다. 네. 금리가 낮아서 돈 구하기 쉬워진다 그러면은 어려움에 처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근근히 가는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자본주의에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건전화시키는 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뭔가 좀 정리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자원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90년대 이후로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결국 돈은 많은데 성장의 어떤 그 활로는 찾지 못하는 한국 시장의 모습은 박스권의 등락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기도 했지만 장기 횡보의 시기가 2010년대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를 지나서 이제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로 좀 현대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된 단어는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동학 개미 운동.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증권시장에 투자자로 유입됐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그 투자 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조급증이 부각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벼락거지라는 말 안에는 내가 지금 주가 올라가는 이 판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집도 못 사고 하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통이 반영이 된 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몰입도 있었고 또 벼락거지라는 말이 또 횡행하기도 하는 굉장히 뜨거운 장세가 코로나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유익 있게 볼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코스피 굉장히 맹렬하게 상승하고 네. 있고 정말 눈부신 성장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 자본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긴 좀 힘듭니다.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오르고 떨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대비 주가가 제값을 못 받는 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적합한 정의 같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한국 기업들이 가진 이익과 자산 대비해서 시장에 재평가를 내린 게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조금 그 시장의 PER 같은 것들은 더 낮아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해서는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즘은 이제 그래서 주변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오늘 이 70년의 역사를 같이 보면서 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가 지수 코스피 관점에서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 시장은 보답을 해줬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도 한국의 코스피가 1980년 1월 4일 날 100으로 출발했거든요. 네. 장기 성과가 이제 미국에 뒤지지도 않아요.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식시장은 보답을 해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를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내가 시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2천에 안 하지고 3천에 안 하지고 5, 6천에 합니까? 주식 투자가 그걸 아는 게임이 아니고 시장이 뭐 약세장을 언제 반전이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모르죠. 예, 그렇지만 내가 모르지만 뭐 나쁜 가격에 팔지 않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시장의 변덕을 이겨낼 수 있는 돈의 성격이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 증권 자본시장의 70년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상승과 하락, 침체도 있었고 깊은 상처를 남긴 적도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상승했고 네. 그 시간을 인내한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학균 센터장님과 한국 자본시장의 70년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